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명문 감독가 집안에서 자란 한 여성이 한국이란 나라로 인해 광기 어린 집착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에 그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에게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국 출신의 32세 다큐멘터리 감독 제니아 앤레즈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유명 영화 감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집안이며 저 역시 감독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듯 했죠. 역시 제니야, 너도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구나. 우리 가족이 다 모이면 영화제 하나는 거뜬하게 열겠는데? 가족들은 이미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 영화 감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제가 감독의 길로 나서는 것은 어쩌면 낙하산을 타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낙하산을 찢어버리고 저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활동 이름을 숨기고 독립적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다 보니 그 누구도 저희 집안의 배경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전 마음이 놓였어요. 집안의 배경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실력 하나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말이죠. 감독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전 영화 감독인 가족들과는 다르게 다큐멘터리 감독의 길을 걷고 있었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기는 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르게 설정하는 일이었죠. 허구가 아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픽션 감독들과는 다른 종류의 책임과 도전이 늘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전 늘 질문해야 했어요.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주제였기에 어떤 사안을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그렇게 파고들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로 다큐멘터리의 매력이었고 감독인 저는 이 과정에서 저널리스트이자 예술가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영화 감독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허구의 세계에서는 연출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다큐멘터리는 오직 현실만을 다루기에 난감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인물의 사생활을 과연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따라 다큐멘터리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사실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 전 늘 이 윤리적 딜레마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상업 영화와는 다르게 다큐멘터리는 흔히 제한된 예산과도 싸워야 했어요. 투자자나 방송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긴 하나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감독이 원하는 방향이 충동할 때가 제법 많았죠.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는 것은 제가 평생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늘 긴 호흡이 필요했어요. 단기간에 찍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걸쳐 한 인물의 변화를 담거나 사회적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 긴 과정에서도 감독인 저는 때때로 오는 무기력함,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늘 싸우며 인내심을 길러야 했어요. 결국 수많은 시간을 견뎌내며 제 이름까지 숨기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감정을 흔들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가 정책을 바꾸거나 특정 이웃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감독인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긴 시간의 고통들이 한순간의 보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국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념과 맞서 싸우는 꽤 무거운 일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며 누구보다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해요. 다만 그 길 끝에서 세상의 작은 조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기에 전 묵묵히 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소 고집스럽고 열정적이며 진실만을 추구하고 제 자신의 비전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제게 이 직업은 꽤 잘 맞기도 했어요. 또 남들보다 날카로운 관찰력이 있고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많이 힘겨워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저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완벽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뤘지만 이번 음악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유독 애착이 가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악이라는 예술이 줄 수 있는 힘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느꼈거든요. 같은 음악이라고 해도 듣는 이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감정이 다를 수 있고 곡 해석 또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음악만큼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쉽게 접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은 드물다 생각했어요. 많은 노력 끝에 시리즈를 채워나갔고 어느덧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미를 장식하고 싶은 욕심에 이 마지막 작품은 정말 서사가 있는 대단한 음악이길 바랬어요. 듣는 이가 자유롭게 곡 해석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적어도 서사와 그 곡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곤 했죠. 그 후 해석은 자유로 남겨둘 뿐이었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참 정보를 찾던 중 제 눈에 무언가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잊혀진 소리라는 프로젝트였죠. 애초에 잊혀진 소리라는 저 문구 자체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는 한국 전쟁 시기에 사라진 민요를 복원하는 작업이었어요. 한국 전쟁은 모두가 알겠지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도 큰 상처를 남겼죠. 그때 많은 민요가 전쟁 속에서 잊혀졌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하여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를 이용해 한국 전쟁 중 사라진 민요를 발굴하고 복원하여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는 중요한 문화적 시도였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사라진 민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싶어 더 자세히 알아보니 복원 작업 과정들이 있긴 했어요. 우선 사료 조사 및 구술 채록이라 하여 한국의 국립국안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 음악 관련 자료 분석 등 전쟁 당시 피난민 후손들과 실향민 2, 3세의 구술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 당시 미군, 유엔군이 기록한 한국의 전통 음악 자료와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기억하는 전쟁 전후의 민요 등 해외 기록을 조사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사와 선율을 바탕으로 민요를 재구성하기도 하고 현대 국악 연주자들과 협업하여 사라진 선율 복원 및 전통 악기, 현대 편곡을 활용한 재해석 등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시대의 발전에 걸맞게 스마트하게 복원하는 것도 있었어요. 복원된 민요를 디지털 음원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것,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역사적 맥락을 전달하는 것, VR, AR 기술을 활용해 전통 민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있었죠. 전쟁으로 단절된 문화적 기억을 복원하고 계승하며 사라진 민요를 통해 전쟁의 아픔과 실향민의 정서를 조명하는 것에 한국의 훌륭함이 느껴졌습니다.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 복원이 아니라 한국 전쟁이 남긴 문화적 상흔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중요한 문화유산 보존 작업이라 할 수 있었죠. 제가 원하던 대단한 서사와 아름다운 소리로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했어요. 직관적으로 전 이 주제에 너무도 이끌렸고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마지막 작품 할 것을 찾았어. 한국에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걸로 대미를 장식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거야. 당장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자고.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소리를 찾았다는 것에 전 너무 기뻤지만 어쩐지 프로듀서 및 팀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한국 사람들 의견이고 확실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정확하게 복원을 한 건지 뭔지 확인도 안 된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일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잊혀진 소리라는 거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심금을 울릴지 진짜 망해서 눈물이 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 무작정 한국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독님답지 않게 신중하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여태 다큐 감독으로 살면서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물론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심금을 울릴 정도의 소리라는 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하게 꼭 가야 할 것만 같거든. 그러니 날 믿고 같이 가자고, 한국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국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며 다른 음악을 찾겠다고 했고 저는 결국 홀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늘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당부했던 것은 저였기에 그들의 태도가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저 역시 소리조차 정확히 듣지도 않고 움직이는 제 자신이 신기할 뿐이었죠. 어쩐지 평소에 나답지 않게 너무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긴 한데 뭔가 대단한 소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꼭 그래야 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꼭 한국에서 별 문제 없이 정말 제 직감대로 소리를 담아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 했습니다. 여러 부담을 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잊혀진 소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박진우 씨를 만났어요.
한국을 오기 전에 수차례 유선상 대화를 시도했으나 일이 너무 바쁜지 통화가 어려웠죠. 결국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도 잡지 않고 무례하게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진우 씨는 제게 시간을 내주긴 했어요. 약속도 없이 왔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있는 제니아 앤레즈입니다. 현재 음악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마지막 대미를 한국에 잊혀진 소리로 담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전 최대한 제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 책임자 진우 씨에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아주 완강한 태도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잊혀진 소리는 저희 한국의 가슴이 아린 아픔을 담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저희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희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멀리서 오셨는데 원하시는 대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몇 번을 시도하셔도 같은 대답이니 불필요한 오기는 미리 사절입니다. 책임자 진우 씨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으나 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미련이 남아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그 정신에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쪽을 보니 고령의 한국 할머니께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죠. 참 구슬프게 들리던 그 노랫자락에 젖어 한참을 멍하니 녹음실 안에 계시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책임자 진우 씨의 조수 미나 씨가 왔습니다. 임진강이라는 노래예요. 정말 멋진 곡이죠? 저희 책임자 할머님께서 살아 생전에 자주 부르셨던 노래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 할머님이 생각난다고 아직도 듣지도 못하세요. 저희 한국의 민요나 잊혀진 소리들은 다 그런 아픔들이 담겨 있고 말 못할 사연들이 담겨 있어요. 유독 구슬프게 들리던 임진강이라는 그 노래에 대해 조수미나 씨는 더 설명을 해줬습니다. 임진강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고향을 잃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담은 노래였죠. 노래에 담긴 서사도 너무 아팠지만 책임자 진우 씨의 사연을 더 자세히 들어본 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곡은 진우 씨의 할아버지가 전쟁 중 북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이라고 했죠. 그리하여 진우 씨의 할머님은 평생을 닿지 못하는 그곳에 있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부르셨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할아버지의 그리움과 임진강이라는 이 곡을 떠올리며 운명하셨다고 했어요. 제게 아주 완강한 모습을 보일 때와는 다르게 가족사는 공유해주는 진우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게 임진강이라는 노래 말고도 잊혀진 소리의 대부분이 아픈 곡들인데 제니아가 그저 시청률을 목적으로 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줄 알고 단호하게 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머물면서 직접 노래를 듣는 표정과 서사에 대해 묻고 이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 적어도 진심으로 소리를 담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말 그런 진실된 마음이라면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곳은 적어도 서사가 확실하길 바랬어요. 그것이 아픈 서사라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한들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픔이 느껴질 수 있도록 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딱 한국의 잊혀진 소리라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 먹먹하네요. 이런 감정들과 서사들은 제대로 담아내고 싶어요. 그렇게 저와 진우 씨는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한국의 잊혀진 소리와 함께 담을 수 있는 영상에 필요한 사진들을 수집하기 위해 촬영을 하러 다니기도 바빴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을 보게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이 오래된 사진첩은 1950년대 한국에 파병된 의료지원단들이 찍혀있는 사진들이라 더 눈길이 갔는데 그곳에서 제 외할아버지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놀랐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전 외할아버지를 사진첩에서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꼭 하고 싶다고 고집부려 혼자 한국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끌렸던 건가? 어떻게 외할아버지 사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 모두가 원치 않았던 결정이었고 홀로 한국에 와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 느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인 것이 정말 이런 이유 때문인가 싶어서 너무도 신기했어요. 한참을 낡은 사진첩 속에 외할아버지 모습을 만지고 또 만지며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여쭈어봤어요. 혹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한국 파병군이셨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한국전쟁 때 할아버지는 의료병으로 참전하셨었지.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꽤 아픈 가족사였어. 너희 할아버지 그 정신없는 전쟁통에 한국인 간호사랑 사랑에 빠지셨었어. 너무 사랑하셨는데 현실의 벽이 워낙 높았어야지. 결국은 두 분 헤어지셨고 가슴에 묻어두고 사셨다고 나중에 엄마도 들었었어. 전 어머니께 아예 모르고 살았던 한국과 관련된 가족사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의료병으로 파견을 나가셨다는 사실도 몰랐고 한국인 간호사를 사랑했다는 그런 사실도 아예 몰랐죠.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진우 씨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직감이 들게 되었어요. 감독이라 너무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딱 한국으로 가야겠다 느꼈던 그때 그 감정처럼 뭔지 모를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진우 씨를 무작정 찾아가 제가 알아낸 가족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의료병으로 참전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한국인 간호사분과 너무 절절한 사랑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외할아버지께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결국 이별을 택했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사무치는 이별이었다고 하셨다는데 전 왜 이게 꼭 진우 씨랑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죠? 제 말에 한참 동안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던 진우 씨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아의 말처럼 어쩌면 정말 우리도 모를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도 제니아도 들은 게 이게 전부라 더 알아낼 정보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이 연결고리를 알아낼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가족들도 아는 게 딱 이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 진우 씨와 제가 알아내고 싶은 사실은 많았지만 어려웠어요. 이미 운명을 다하셨기에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바로 그때 진우 씨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바로 할머니께서 소중한 추억만을 사진과 함께 담아두시는 일기장이었어요. 꼭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순간들만 담아두신다고 했기에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연결고리가 정말 있는 거라면 제 외할아버지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죠. 저희 할머니께서 이 일기장에 무조건 소중한 순간만 담아두시니 잘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니아 외할아버지 사진 있죠?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우 씨와 저는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을 엿보며 한 장, 두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노랗게 바랜 어느 종이 한 장에 제 외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쓰려니 마음이 무겁고 손이 떨려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도 짧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죠. 수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당신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 덕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이 처음 현장에 파견 왔을 때 전 그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병사들에게 언제나 당신은 희망만을 줬어요. 저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하죠.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이 전쟁이 정말 끝날지 기약도 없는 약속은 고통뿐이라 생각해요. 적어도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언젠가 혹여나 만날 수 있다면 전쟁통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각자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 약속해요. 편지를 읽고 저와 진우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별이었죠.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다며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고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와 진우 씨의 할머니는 그렇게 임진강이라는 곡을 통해 평생 그 사랑을 간직했던 것이었죠. 저희들은 진우 씨의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할머니께서 추억하는 노래라 생각했는데 모두 착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며 각자의 새 인생을 산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했고 서사에 슬퍼하며 반응을 했었나 봐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생전에 두 분께서 이루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셔서 만날 수밖에 없게 해주신 것은 아니실까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남에게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성격이기도 한데 제니아에게는 이상하게 자꾸 무슨 얘기라도 더 해주고 싶었고 진심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더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 상처받는 걸 무서워해서 애초에 사람들에게 곁을 잘 주지 않거든요.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연결고리가 뭘까 궁금했는데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진우 씨와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었어요. 꽤나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결국은 제 할아버지와 진우 씨의 할머니께서 이루지 못한 아픈 사랑을 임진강이라는 곡으로 끝까지 달랬다면 임진강이라는 이 노래가 결국 모든 것을 이어준 셈이라 참 신기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참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 어느 촬영 때보다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외할아버지 사연이 담긴 노래가 메인으로 나갈 것이니 말이죠. 다큐멘터리 촬영은 슬슬 마무리가 되었지만 매일같이 함께 붙어서 작업을 하고 여러 감정을 공유하던 진우 씨와 제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니야, 이제 촬영도 막바지라 곧 돌아가야 하죠? 그 촬영 모두 마치고 나면 혹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오기가 어려운가요? 점점 진우 씨는 저와 앞으로의 미래를 자꾸만 약속하려 했고 저는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진우 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 진우 씨의 말처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전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에 그곳을 떠날 수 없었죠. 애초에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미국에 있기에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장거리 연애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서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구상에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나라이고 시차는 약 12시간에서 13시간에 낮과 밤이 다르고 비행기로 최소 11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일과가 반대라 실시간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사랑이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기 전에 이 감정을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고민은 저와 진우 씨의 너무 개인적인 가족사를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분명 시청자들에게는 엄청난 서사이고 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긴 했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다룬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죠. 만약 진우 씨와 제가 가족이 된다면 몰라도 남남으로 거리를 둘 거라면 더더욱 이렇게 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쉽지만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부분을 모두 편집해버리고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최종 편집은 팀원들이 해줄 것이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고 전 진우 씨에게 확실한 작별을 해야 했죠. 진우 씨는 계속해서 저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한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진우 씨와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거리를 두려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진우 씨 역시 눈치를 어느 정도 챘을 거라 전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마음에 대한 예의라 생각을 해서 전 진우 씨에게 먼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서로 특별한 감정을 주고받을 때는 눈만 마주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내내 웃으며 식사를 했지만 이날은 서로가 마지막임을 직감해서인지 묵묵히 식사만 했죠. 이내 침묵이 흐르는 식사를 마친 후 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죠. 하필 미국과 한국이라니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느꼈을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었겠죠? 전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없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깊어지기 전에 서로에 대한 이 마음의 예의로 확실하게 작별하고 싶어서요. 모른 척하고 가기에는 너무 특별한 감정이라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별한 이상 가족사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모두 편집했어요. 잘 지내길 바랄게요. 멀리서 응원하며 저도 잘 살게요. 제 말에 진우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니아가 오늘 딱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지를 수백 번 연습하고 나왔는데 막상 들으니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제니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제니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제 감정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 감정만 내세우는 건 예의가 아니니 조심스럽네요. 당장 내일 간다고 하니 방법도 없고 머리가 하얘지네요. 제가 작별을 고하면 진우 씨가 절 잡을 것 같았고 그럼 제가 흔들릴까봐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일부러 작별을 고했죠. 그렇게 전 이기적으로 저를 보호하는 작별을 한 채 돌아왔습니다. 제가 편집한 것을 본 팀원들은 모두 이건 그야말로 대박이라며 난리도 아니었고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역시 감독님이세요. 그렇게까지 홀로 가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죄송해요. 저희가 끝까지 고집 부려서 같이 안 가서 혼자 힘드셨죠?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었고 마지막 작품이라 하여 힘을 많이 실었어요. 다큐멘터리 첫 상영회 일정이 잡히고 전 미국에 돌아와 제가 소화해야 할 바쁜 스케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간이 생기면 한국에 있는 진우 씨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지금 한국은 밤이니까 자고 있겠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가까웠어도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곱씹어봐도 진우 씨에 대한 진실된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이겨내야 할 감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의 벽이 무서워 피한 것은 저였으니 말이죠.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전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첫 상영회를 하던 날, 전 감독으로 살던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 노고가 들어간 프로그램의 작품성을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감독에게 더 큰 기쁨은 없었죠. 집안의 배경 없이 드디어 스스로 감독으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우뚝 선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저는 발걸음도 가벼웠죠. 바로 그때 리셉션에서 임진강이 연주되는 것을 듣고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온몸이 굳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급히 갔습니다. 가보니 임진강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는 다름 아닌 진우 씨였죠. 전 온몸에 닭살이 돋았고 그 동시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아름다운 임진강의 연주를 모두 마친 진우 씨는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조부모님처럼 평생토록 가슴에 담아두고 절절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조부모님이 완성하지 못한 그 사랑을 제대로 이어가 보죠. 진우 씨의 확신에 찬 말에 저 역시 피하기 바쁘던 모습과는 다르게 확신 아닌 확신이 생겼어요. 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와 진우 씨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진우 씨와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에 두려워 도망치려 했지만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은 진우 씨 덕에 이제 저는 사랑 앞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임진강은 이제 슬프고 절절한 이별이 아닌 두 문화의 만남과 치유의 노래로 저희들에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한국의 수많은 민요는 예로부터 한국의 삶과 감정 그들의 역사가 담긴 노래이죠. 때로는 슬픔을 나누기도 행복을 나누기도 하는 이 민요처럼 저와 진우 씨도 앞으로 모든 슬픔과 행복을 함께 나누며 다소 어려운 이 여정을 함께 가보려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는 정말 명곡이라 불리는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명곡들은 저마다의 사연들을 하나씩 품고 있어서 더 감명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한 미군이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의 여군을 보고는 여자가 뭘 할 줄 알겠냐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미군은 한국 여군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고 뜻밖의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카림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지만 저는 중동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예요. 중동에서 온 이민자가 미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과격파와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미군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보여주기식으로 군대에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고 군인이 되어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미국에 오길 잘했다고 군인이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오래된 은인을 세계 군인들이 모여 힘을 겨루는 KSOTC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처음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참가국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주한미군에 가는 것에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던 터라 한국 군인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으로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시설이 워낙 좋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많다는 게 소문이 퍼져서 경쟁률이 확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해서 애들 키우기 좋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이런 선택권은 대부분 가정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혼에 애도 없는 저는 꿈도 못 꿔보고 탈락했습니다. 그랬던지라 한국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KSOT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게 무척 기뻤어요. 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인 미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 한국 사랑을 익히 알고 있는 미셸은 함께 기뻐해 주었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더니 잘 됐네. 거기 가면 합동 훈련도 할 수 있다면서 가서 많이 배우고 와. 저는 미셸에게 한국에 다녀오면 맥주나 진탕 마시자 말하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스캇이 불쑥 나타나더니 누구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야? 한국 군인들한테 배우고 오라는 거냐, 설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일이었는데 말하는 투에서 비아냥거림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이거 지금 시비 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고 하자 스캇은 제 앞에서 대놓고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카림, 너 한국 못 가게 됐다고 우는 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한국 여자랑 인터넷에서 만나기라도 한 거야? 그 여자가 한국으로 놀러 오래? 스캇이 평소에 저급한 표현을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스캇은 한국 여성이 저를 꿰어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미국 오고 싶어서 미국 남자 꼬시는 여자가 한둘인 줄 알아? 한국 여자가 너를 꼬셔서 가려고 하는 거면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성질만 긁고 가버리길래 저는 스캇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머리에 든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 하는 말도 그런 것뿐인가 보네. 난 정말 한국 군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한미군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거고 KSOTC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자 스캇은 제 손을 강하게 쳐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KSOTC에 참가하는 게 배우기 위해서라고? 너 미군 맞아? 이래서 이민자 놈들은 안 되는 거야. 미군이라면 조국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참가를 해야지. 누구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야. 미국이 배울 나라는 없어. 미국에게 배울 나라만 있는 거지. 그리고 네가 배울 점이 있다는 한국말이야. 우리가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주변 국가들한테 금방 먹힐걸? 그 소리에 저는 열이 받아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화가 나면 말을 잘 못합니다. 어깨를 붙잡고 한 소리 한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화는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옆에 있던 미셸이 저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멍청한 놈. 네가 이러니까 뇌도 근육으로 찼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평소 다혈질기가 다분한 스캇은 주변인들에게 무식하다는 놀림을 받고는 했기에 미셸의 말은 스캇의 성질을 긁기 충분했죠. 스캇은 화가 났는지 곧장 미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미셸은 진짜 치게? 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징계야. KSOTC 나가고 싶다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캇을 잠재웠죠.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해내는 미셸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옷을 툭툭 쳐내고는 스캇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갔다가는 나라 망신시킬까봐 얘기하는 건데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건 옛말이야. 모르겠으면 그냥 머리에 박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억 달러라는 비용을 얘기했는데 한국이 수용하는 신용도 안 했던 건 아니?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한미 방위비 협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가율 상한선은 5%였어. 게다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너는 한국이 이런 협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야. 한국이 미국 없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면 협상이라는 게 가당키나 했겠어?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 했겠지. 아니니? 아무리 뇌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스캇도 이 말은 이해하더라고요. 미셸은 한국군이 외치는 건 자주국방이야.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5 같은 무기들을 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네? 너같이 허구한 날 헬스장 가서 아령만 들고 전략에는 관심도 없는 게 뭘 알겠냐? 라고 말하며 혀까지 찢찢 찼습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는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고 스캇은 욕을 크게 내뱉더니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미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미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미군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걱정이야.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된 지 오래인데 미국이 자꾸만 고자세로 거만하게 굴면
한국 국민들이 이럴 거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요즘 여론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미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셸은 뿌리 깊은 군인 집안이거든요. 아마 군대 내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하고 있는 집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저는 미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아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KSOTC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707 특수임무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캇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데이빗에게 한국 군인들을 열심히 비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속닥거리는 게 제 성질을 긁고 싶은 게 분명했습니다. 키는 2m에 육박하고 몸은 바위산 같은 게 하는 행동은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니 저는 아무 타격도 받지 않고 유치하게 구는 스캇을 그저 불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등장했습니다. 포스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군을 가까이에서 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7 특수임무단을 향한 관심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눈으로 쫓았죠. 저는 옆에 있던 폴란드 군인에게 저들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전에 한국군을 본 적 있다며 몇 년 전 직접 보았던 일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마 당시에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때 모래 바람까지 날려서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였죠. 그런데 제 눈으로 본 거라 그것만은 똑똑히 기억나요. 저는 아직 사격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총을 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가 마음이 급해서 방아쇠부터 당겼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군이 15초 만에 표적을 전부 명중한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부대에서 나름 명사수였는데 이건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전쟁 상황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독일군이 자신도 한국 군인들과 만난 적이 있다며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독일 군인은 이런 말을 했었죠. C큐브라고 근접전투 과제 중에 인질구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른 팀들이 한국군보다 2배는 더 걸렸어요. 실수 하나 없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지휘부의 완벽한 통제와 지시, 이를 따르는 병사들의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일 이후에 독일로 돌아가서 죽을 뻔했어요. 상관이 한국 군인들 하는 거 못 봤냐면서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굴리던지 한국군 기록 따라잡을 때까지 집도 못 갔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보여줄 모습이 더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대감에 부푼 채 KSOTC의 본격적인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군을 위주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전 미군이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제 본분을 잊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군인으로서의 기량을 뽐냈죠. 그리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 동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저와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 스캇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독불 장군 같은 행동으로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저희는 도심지 인질구출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단지에서 인질을 구출한다는 가정하에 모의 전장을 구성한 것이었죠. 저와 스캇은 한 팀이었고 707 특수임무단 혼성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남자였고 한국군에는 여군 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스캇이 한국 여군 대원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인질 구출은 힘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여군이라 이거 인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짐 안 되면 다행이지. 저는 스캇의 입을 잡아당기고 싶었어요. 그 입 좀 다물라고요. 이런 무례한 소리를 들었으니 한국군에서 정식으로 항의해도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한국 여군 대원인 강혜원 상사는 그런 스캇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스캇은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는지 저거 봐. 자신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야 라며 또다시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곧바로 강혜원 상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식으로 항의하신다면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하자 강 상사는 아무렇지 않다며 되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군은 가볍게 뱉는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뭐라 말하든 저는 실력으로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저보다 키는 한참 작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저는 이 군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어요. 가장 먼저 투입된 팀은 스캇의 팀이었는데 위풍당당하게 내가 들어가서 상황 정리해 놓으면 할 게 없을 텐데 심심해서 어떻게? 라고 말하며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이 터지자 진전이 더뎠고 통신 장비까지 먹통이 되자 스캇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는 자리에서 은신하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기본인데 무력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게 창피했는지 혼자 임무를 수행하고 오겠다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스캇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적당히 말리다가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스캇은 정해진 루트가 아닌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붕괴가 발생하자 스캇팀의 위치가 드러났고 모두가 그곳으로 향했죠. 훈련은 중지됐고 인질 구출 훈련이 아니라 부상자 구출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바로 구조대가 왔지만 일반적인 구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상사가 군복을 벗더니 최소한의 안전장비만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달려온 강 상사의 한국 군 책임자가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강 상사가 하는 말이 저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말했습니다. 현재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뿐입니다. 공간을 억지로 만든다면 추가 붕괴가 생길 거고 그러면 안에 갇힌 사람의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조 장비 또한 열악해서 현 상황에서 구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체구도 작고 날렵해서 저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미군이 의지할 곳은 강 상사뿐이었어요.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역을 통해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죠. 나는 내 부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쪽 상관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들먹이며 설득을 하는데도 꿈쩍 안 하더군요. 모든 상황은 미군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강혜원 상사는 저희 부대원 상사입니다. 절대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스캇이 꼴 보기는 싫어도 같은 미군으로서 스캇이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하를 끔찍하게도 아끼는 그 마음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강 상사가 강력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훈련받아 왔습니다. 제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군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강 상사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강 상사를 보내줬고 강 상사는 좁은 최소한의 장비를 착용한 채 허리에 끈을 두르고 좁은 통풍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바디캠을 이마에 달고 실시간 상황을 보는데 강 상사의 체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못 들어갈 그런 곳이 맞더군요. 강 상사가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잔해가 떨어졌고 저희는 손에 땀을 쥔 채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캇의 모습이 바디캠에 잡힌 순간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스캇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체온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게 뻔했어요. 강 상사는 가지고 온 응급키트로 스캇의 상처를 소독했고 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위험한 곳을 들어가 스캇의 상태를 살폈죠. 그렇게 구조대가 도착했고 스캇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 상사를 여자라고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다 무시했던 스캇이 그녀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병원에서 겨우 눈을 뜬 스캇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냐고 짐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더니 짐은 네가 된 거 잊지 마라. 저는 병원에 몸져놓은 스캇 대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강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은 정말 급박했고 강 상사는 정말 위험을 자처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강 상사는 제 감사 인사에도 전혀 의스대지 않았습니다. 스캇이라면 당연히 콧대가 높아져서 위대하신 미군의 능력을 찬양해라 라고 말했을 거고 저도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을 텐데 강 상사는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싸워서 뺏고 쟁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방어하고 지키고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저는 고국에서 훈련받은 바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제 행동이 개인의 특별한 성품으로 칭찬받는 건 부담스럽네요. 제 행동은 대한민국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였을 뿐입니다. 저는 강 상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 군인 하면 싸우고 이기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아주 먼 과거, 제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억에 잠기려던 그때 강 상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봤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디선가 본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어딘가 익숙함을 느끼며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발치에서 그의 이름표를 본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준, 호. 그 이름은 제가 평생토록 잊지 못했던,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 생각하며 김준호 중령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한 뒤 물었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이라크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라크에서 살던 당시 저희 동네로 파병을 오셨던 한국 군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셨죠. 저는 아르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이라크의 상황은 최악이었고 10살이었던 저는 폭격으로 다리를 다친 아버지와 폐허가 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했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쟁과 군대라면 질릴 대로 질릴 사람들은 군인들을 피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오물을 뿌리거나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인들은 모두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군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자이툰이라는 부대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저희가 사는 아르비를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굶고 있고 아픈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었죠. 이들은 누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곧장 달려가 살펴보고 약을 주거나 치료를 해주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무료 치료소를 열어서 아픈 사람들은 누구나 치료를 받게 해주더군요. 저는 웬만한 상처는 알아서 낫게 두었습니다. 살이 찢어졌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구더기가 생긴 사람을 보면서 살면 작은 상처 정도야 뭐. 물집이 나고 골마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제 작은 상처마저도 큰 상처로 보며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를 때마저도 따끔거린다며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저를 소중한 유리보석처럼 대해주는 한국의 자이툰 부대원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이툰 부대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당시 중위였던 김준호 중위님은 저를 따라온 집에서 아버지를 보시곤 곧바로 들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외지인들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큰 분이라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김중희 님이 했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일어나 주세요. 아드님이 씩씩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요. 제가 책임지고 아버님의 다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이 골목을 마음껏 뛰어다니실 수 있도록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본 적도 없었고 혹시나 병원비를 내라고 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중희 님은 매일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매일같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치료 상황을 어린 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시면서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카림, 과거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벌어졌었어. 그때 튀르키예에서 많은 병사들을 보내줬는데 그때 파병되어 온 군인들 중 대부분이 쿠르드족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낸 병사라고 했는데 쿠르드족은 저희 아르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튀르키예에서 군사를 보냈다고 해놓고 생색은 쿠르드족으로 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쿠르드족은 네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빌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지.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어린 나이에 강제로 징집되어 한국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단다. 쿠르드족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흘린 피를 잊지 않고 있어.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마. 처음으로 알게 된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한국과의 인연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갚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자이툰 부대의 군인들이 이토록 진심을 다해 우리를 돕는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치료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꼭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치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자이툰 부대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부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중희 님은 틈틈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김치라는 빨간 음식은 처음에는 너무 매웠지만 나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밥을 먹을 때마다 군인들이 저에게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반찬을 나눠주던 모습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조차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총을 들면 위협적이고 두려웠는데 자이툰 부대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웃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들고 있는 총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3개월이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김중희 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과 공책이었어요. 너도 꿈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꿈이란 게 뭔지도 몰랐던 제게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말이었으니까요. 이런 자이툰 부대원분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빌 사람들 모두가 울었죠. 자이툰 부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재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르빌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 제 은인이었던 김중희 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젠 중령이 된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이 된 그분을 말이죠. 저와 몇 마디를 나눈 김중령 님은 너 설마 혹시 카림이니? 라며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김중령 님이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김중령 님이 저희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껴주셨는지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군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중령 님은 저를 뜨겁게 안아주셨고 저희는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반가움을 담은 인사를 건네었죠. 김중령 님은 제가 어떻게 미군이 되었는지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이툰 기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우연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미군이 된 것도 한국군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힘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중령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은 제게 희망과 꿈을 준 은인이었고 꼭 한국을 닮은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김중령님은 제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보답받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저인데 말이죠. 지금도 아르빌에는 한국에서 최신식으로 지어준 자이툰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라크 최고 명물 중 하나예요. 그곳 한쪽 벽에는 2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요. 그 사진은 아버지의 치료가 끝나던 날 김중희 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제가 태극기가 그려진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김중희 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짓고 계시죠. 한국군은 아르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저는 평생토록 한국과 한국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난 제가 10살 때 저희를 지켜주셨던 김중령 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열심히 군생활에서 꼭 주한미군으로 갈 것이고 중령 님과도 다시 한번 타지가 아닌 진짜 한국에서 보자고 약속했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있어 외국의 먼 나라가 아닙니다.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었던 고맙고 감사한 국가이고 저희 두 번째 고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을 욕되이 하던 스캇을 도와준 강혜원 상사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중령님도 그렇고 확실히 한국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군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너무나 좋습니다. 꼭 주한미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라크 분이셨군요. 20년 전 한국과의 그런 인연이 깊게 있으셨네요.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것 같네요. 꼭 주한미군이 되셔서 한국에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